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게 뭐냐? 그 돈이거든요. 사스 때랑은 체력 자체가 다르다. 돈 푼다고 해서 이게 쉽게 안 될 것이다라고. 자유롭게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는 찬스가 점점 우리한테 다가온다. Round one, fight. 자, 그러면 이제 전망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과연 중국 경제 어떻게 될 건지, 과연 이번 일로 어느 정도 타격을 받고 또 이걸 극복해내서 뭐 좀 다른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경제?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사태가 없었다고 하면 중국 경제가 보면 작년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PMI 지수가 이제 50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중국은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은 2018년 1월 달부터 경기가 이미 하강을 했어요. 그래서 타이밍으로 보면 경기가 회복하는 타이밍에 들어왔는데 거의 다 회복 리포트가 올해는 중국도 회복하는 타이밍, 우리나라도 회복하는 타이밍 이렇게 리포트들을 많이 냈더라고요, 정권사. 그래서 중국이 가장 먼저 들어갔고 하강에 네. 미국이 가장 늦게 들어갔고요. 지금 중국은 이제 반등의 회복의 타이밍에 들어왔고 미국은 떨어지는 타이밍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코바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회복이 지연되는 이제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이 사스가 터졌을 때 그리고 이제 더 드라마틱한 것은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GDP 성장률이 12%에서 한 방에 6%까지 떨어집니다.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자보 총리가 4조 위안을 투자를 해서 성장률을 바로 10%대로 올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 코바 사태가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3, 4, 5월 뭐 2, 3, 4, 5월 요 넉 달간의 영향이라고 하면 아마 비관적으로 보면 아마 GDP가 한 1.2%, 약간 낙관적으로 보면 한 0.7% 정도 하락의 그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 경기 대응 요인을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지준율입니다. 네. 중국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준율을 두 자리 숫자로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1% 낮춰버리면 0.5%만 낮춰도 9천억 위안의 돈이 풀리고 이제 1%를 낮추면 1조 8천억인데 중국의 작년 GDP가 한 10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준율을 한 1%포인트 낮추면 거기서 돈이 한 1조 8천 정도 풀리기 때문에 이것이 GDP를 커버시킬 수 있는 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감세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은 가전, 자동차 그리고 이제 건자재, 부동산 여기에 한 15%씩 세금을 깎아줘서 이게 이제 소비를 부양시키는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정책인데 중국은 이게 중앙집권제고 공유경제이기 때문에 GDP 성장률은 뭐 6%지만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수 성장률은 두 자릿수입니다. 네. 그 전 세계 정부 중에서 재정이 가장 튼튼해요. 그 부채 비율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요. 그래서 재정 지출을 뭐 재정 적자를 이거를 한 1%나 0.5%를 더 내서 재정 지출을 늘려버리면 이게 이제 GDP에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중국은 경기 하강 위험은 있지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느 단계에 어느 수준만큼 쓰냐에 따라서 이 경기가 이렇게 꺾어진 것을 이 V자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U자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L자로 갈 것이냐 이것의 선택인데 제가 볼 때는 2020년은 중국은 어떤 일이 있냐면 100년의 약속이 있습니다. 100년의 약속. 그래서 중국이 좀 이제 우리가 그 두렵게 봐야 되는 것은 국가의 100년 대계가 있다는 거죠. 네. 1921년에 이제 공산당을 만들면서 100년 뒤에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걸 정해놓고 1949년에 이제 나라를 건설하면서도 2050년에 뭘 하겠다는 걸 정해놨는데 2021년이 중국의 첫 번째 100년의 꿈을 실현시키는 해입니다. 근데 그 꿈이 뭐냐 그러면 중국말로는 이제 샤광셔의 소강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로 해석을 하자면 중진국 건설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주의 특성상 이걸 이제 숫자화를 해요. 네. 그래서 2020년 GDP가 2010년 GDP의 2배가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보면 2020년에는 적어도 제가 계산해 볼 때는 5.9에서 한 6.1 정도 성장률을 가야만이 네. 거기에 도달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도달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하게 되면 뭐 중국의 이제 국가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사책에 남는 거죠. 100년의 꿈을 달성한 주석.
근데 이걸 달성을 못하게 되면 이제 아주 면이 안 서는 주석으로 갈 건데 뭐 정치인의 속성상 이 정치적 이익이 있으면 경제적 이익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도 있고 부작용도 감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2020년은 중국에 아주 특수한 그런 중국 내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재정정책, 금융정책 모든 것을 다 써서 성장률을 테이크오프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샥은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샥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부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의 이 리더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 경기를 조금 더 V자 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가 원래 수출의 한 4분의 1을 중국에 하고 있으니까 중국 경제가 좋아져야 우리 경제도 좋아지니까 이렇게 희망을 좀 갖고 싶은데 또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자면 그 전에 쌌을 때는 워낙 중국이 성장률도 좋았고 진짜 젊은 경제였잖아요. 활력이 넘치는 경제. 근데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도 훨씬 더 높아졌고 중국 경제 성장 동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쌌을 때랑은 체력 자체가 다르다. 기초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때 쌌을 때처럼 돈 푼다고 해서 이게 쉽게 안 될 것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 지표나 경제 상황 조금 우리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최근 4년 동안 우리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요. 뭐 우리 보면 중국이 이번 4분기에 6% 성장을 했더니 92년 분기 GDP를 집계한 이래로 27년 만에 최저 성장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를 우리가 간과하는 거냐면 27년 전에 중국의 이 GDP 규모하고 지금 2019년에 GDP 규모가 23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3배가 커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92년에 14% 이것 했던 것하고 23배가 커진 데서 6%가 더 커진 것하고 그 금액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14%, 10%, 8%, 7%, 6%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세계 평균 성장률이 3%대인데 세계 평균 성장률의 2배 그리고 이제 미국의 GDP 대비해서 놓고 보면 과거에 뭐 이 10%도 안 되던 것이 지금 16%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세계 GDP에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사이즈 이펙트를 감안하지 않은 성장률 둔화를 이거를 위기라거나 리스크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다. 네. 조금 더 안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중국을 조금 바라볼 때 중국을 자꾸 우리는 OEM 공장, 하청 공장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한 10년 전에는 그런 그렇죠. 지금은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퍼캡터 인컴이 10,000불인데요. 이 10,000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32,000불이라고 32,000불이면 우리가 그냥 뭐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간단하자면 5천만 줄 세웠을 때 가운데 딱 쳤더니 2,500만 등이 우리가 32,000달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은 10,000달러가 어떤 의미냐면 14억을 줄 세웠더니 가운데 쳤더니 7억 등 하는 사람이 10,000달러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위에 상위 5천만 명 도대체 얼마냐. 그래서 중국의 최근의 조사 자료를 보면 상위 그 10% 가구의 평균 소득이 구성원은 1억 한 1,000만 명 되는데 6만 8천 달러 정도 퍼캡터 인컴이요. 그래서 네. 미국 수준이네요. 네. 미국보다 더 높다고 봐야죠. 미국보다 높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을 자꾸 이제 제조로 우리 OEM 팩토리의 그 하청 공장으로 보니까 이제 비관적이지만 중국이 지금 작년에 2018년에 보면 전 세계 루이비통 굿즈페어가 하는 럭셔리의 33%를 중국이 샀습니다. 네. BMW, 벤츠, 아우디 전 세계 9대 명차의 27%를 중국이 샀고요. 전 세계 면세점 매출액의 절반을 중국이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안 보고 우리가 1인당 소득 $10,000 이하 때 이제 중국에 가져가서 생산했던 네. 그 아이템이 중국이 $10,000 넘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태되는 이걸 보고 우리는 중국이 망했다, 뭐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최근 3년 동안 2016년부터 3년 동안에 공급직 계획이라는 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산업에서 이 탑5, 탑10 기업들의 점유율을 올리고 그 이하의 기업들은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전략을 3년 동안 썼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최근 3년 동안에 공급 과잉을 줄이는데 이제 올인을 했고 그 결과적으로 보면 작은 민영 기업들은 대거 도태되고 죽어나갔지만 대기업, 국유기업은
그 CR8이라고 그러죠. 상위 8개 회사의 점유율을 보면 중국의 모든 산업에서 점유율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인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중국이 우리하고 주로 거래하는 우리 작은 기업들이 거래하는 기업들이 중국의 국유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니고 작은 기업들하고 주로 거래하다가 이 기업들이 부도나거나 문 닫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이제 우리는 중국이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중국의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작은 기업들은 같이 거래할 작은 기업이 없어지고 우리나라 큰 기업은 이게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큰 기업으로 몸집을 불린 대기업하고 붙어야 되는 리스크가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중기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당장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뭐 장기에는 모두가 죽어서 없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처럼 사실 당장 뭐 미래가 걱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요 한 2, 3개월 단기가 굉장히 걱정스러울 텐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하신 분들한테 투자라는 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네, 뭐 주식 투자 뭐 예를 들어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뭐 투자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재미난 건 이런 건데요. 대응하죠? 이제 춘절 지나고 나서 첫 번째 개장한 중국 증시에서 하루에 8%가 빠졌습니다. 네. 주가가 8% 빠지고 한가간 종목이 3,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뭐 중국 증시의 역사상으로 보면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이제 대폭락인데 아주 재미난 것은 이게 외국인이 거의 200억 위안 3조 3천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시간 지나놓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게 뭐냐 그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랬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투자할 때 보면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가까이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멀리 보면 잘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했을 때 이 성공한 비결인데 중국인들의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왕창 팔아치웠냐, 또 외국인은 왜 샀냐를 놓고 보면 중국의 증시는 지금 기관 비중이 낮고요. 유통 주식수로 보면 한 거의 80%가 개미들이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개미들의 공포가 이게 8% 3,000개의 하한가를 만들었고 네. 그 상해 주식은 주로 이제 그 전통산업 중개 대표 기업이 많이 들어 있고 네. 심천은 이제 기술주라든지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억의 돈이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사는데 그 중에서 150억이 상해 쪽을 사고 50억이 이제 심천을 샀어요. 그게 뭐냐면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큰 손들이 보고서 이제 그 사이에 중국 주가가 작년 11월 달부터 많이 올라가 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이게 고평가 부담 때문에 생겼다가 이번에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거기에 돈을 집어넣는 이제 선수는 사고 개미들은 팔고 그래서 외국인 고수하고 이 중국의 아마추어 개미들은 이제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뭐 기관이 항상 맞추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사는 쪽을 판단하는 쪽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전통 제조업은 지금 중국에서 우리 뭐 전 사람을 다 틀어놓고 보면 중국보다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아이템 예전에는 뭐 메이저 한 8개가 다 갔지만 지금은 반도체 하나를 빼놓고서 중국보다도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 전 세계 시장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뭐 큰일 났다 어떡할 거냐 그러지만 저는 이제 약간 다르게 보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 원래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IBM이 처음 개발했고 그게 일본으로 넘어왔고 그게 한국으로 넘어가고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미국하고 일본은 한국으로 D램 반도체를 넘겨줬다고 그래서 애통해 하냐.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지금 중국에 있어서 우리는 중국의 그 인건비 떡먹게 하는 제조업에서 투자해서 공장을 돌려서 버는 시대는 이미 이제 끝난 것 같고 그게 중국에서 장사를 잘하는 기업을 골라서 돈을 먹는 돈을 일하게 해서 돈 먹는 시대가 이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뭐 연애하다 헤어지면 최고의 복수가 뭐냐 그러면 더 잘난 사람하고 연애하면 되는데 그 중국에서 우리가 중국 기업한테 당해서 이제 퇴출했다고 하면 핵심은 우리 회사 뒤통수 친 중국 최고의 기업 주식을 사라. 그게 뒤통수 친 그래서 최고의 회사 주식을 그렇습니다. 사요?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회사일까요? 뭐 사실 외국인 지분율 엄청 보면 57%입니다. 그래서 그 절반이 미국 투자가 하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일본에 1985년에 반도체 산업을 넘겼지만 산업은 넘겼지만
일본 반도체 회사 주식을 사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돈을 먹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95년에 한국으로 주도권이 넘어오면서 자기네가 15년 동안 반도체 산업을 영위해본 경험, 10년 동안 일본에 투자한 경험을 갖고 한국에 투자해서 떼돈을 벌고 삼성전자가 10조 이익을 낸다고 하면 5조 7천억은 외국인 몫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가서 중국이 뭐 잘 나간다, 뭐 제조업이 저는 그것을 안타깝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이 자본시장 92년 개방하고 나서 긴 시간 동안 외국인이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 걸 너무 잘 봐왔죠. 아, 그래서 경험 있죠.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하면 잘 나가는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거나 1등 하려고 하거나 1등 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이걸 사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공장 지어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시대에서 우리 돈을 일하게 하는 시대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중국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게 사드 문제 이거 해당사항 없고 관세 문제 해당사항 없고 여기에 이제 자유롭게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는 찬스가 점점 우리한테 다가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총명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정말로 센 것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전 세계하고 다 전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북이라는 전쟁에서 미국은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전, 베트남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뭐 수많은 전쟁에서 미국이 완벽하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으로는 근데 무역 전쟁에서도 일본하고 85년에 싸움을 했지만은 이 1985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단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금융전쟁입니다. 돈의 전쟁이군요. 미국이 제일 잘하는 전쟁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돈 싸움이죠. 80년대 이후에 10년에 한 서너 번씩 전 세계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마지막 최종 승자는 항상 미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자체가 금융위기가 터졌는데도 그게 최종 승자는 미국이었죠. 미국의 최고 무기는 결국 월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게 자기 몸 써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은 삼류고 이게 다른 사람 써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이루고 진짜 인류는 그거 잘하는 기업에다가 돈을 써서 네. 이 돈 버는 사람이 그게 인류죠.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1등하는 방법이 서로 치고받아서 상대를 다 죽이고 나서 자기 1등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은 맨 먼저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러너를 하게 되면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 경쟁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만 중국을 다 쳐서 죽이고 나서 우리가 1등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체가 너무 커서 이기더라도 의미가 없고요. 네. 중국보다도 앞서 나가는 중국이 안 하는 것 그리고 중국이 정말로 절절히 원하고 이 필요한 것이지만 할 수 없는 것 그걸 우리가 먼저 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모든 산업을 다 개방을 했습니다. 네. 개방이 안 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금융시장만 브로킹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무역이나 제조가 아니고 금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20몇 년 동안에 제조업을 하면서 우리가 중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에서 중국을 잘 아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그건 결국 누가 아냐고 그러면 유학생이 많아야 네. 이제 그 나라의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데 중국에 온 유학생들 중에서 최대가 한국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몇 명 안 됩니다. 일본 마찬가지고 우리가 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 관한 정보가 전 세계가 다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다. 네.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들여다보면 한국에서의 제조의 경험, 중국에서의 지금 그 사이 우리가 오퍼레이션 해본 경험, 그걸 이제 돈하고 같이 섞어서 어떻게 이제 돈을 버냐. 이게 아마 앞으로 우리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시작을 해서 뭐 어느덧 듣다 보니까 한 10년, 20년 중장기 전략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미래를 이용하고 중국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까지 전망까지 다 이렇게 다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잘 해결돼야죠, 그죠? 네. 아니 뭐 빨리 해결되리라고 기도합니다. 네, 좀잘 무사히 좀 넘어갔으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자 오늘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 그리고 되게 우리한테 너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얘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소장님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경제 한방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첫 방송에 출연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Round one, fight.